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그리고 그 개인들이 진정으로 복원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 발자크나 위고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해왔던 일들이고 많은 지금 예술가들이 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 하동체북을 통해서 386 세대에 그리고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지금 60대 가까이 된 그 386 세대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그 무슨을 통해서 IMF를 겪었던 무슨을 통해서 그 지금 20대 후반이 된 그 지금 젊은이들에 대해서 다뤘고, 그리고 그 감정교육은 그 여성 젠더적인 측면에서 그 여성들과 관련된 어떤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목소리. 하지만 그들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이었으면서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은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단지 이렇게 믿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실체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수에 있는 사람들, 핵심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결코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착하는 거. 그 포착하는 그런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시리즈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제가 공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요소가 있고, 최고의 다큐멘터리는 또 굉장히 극영화적인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는 제가 몇 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쓴 에럴 모리스 감독이 있습니다. 그 에럴 모리스 감독에 대해서는 소논문도 3편 정도 쓰고, 그리고 책도 쓰고 했기 때문에 그 에럴 모리스 감독님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에럴 모리스 감독님을 접하기 전에 두 명의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접했습니다. 한 분은 장로시 감독님,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헤어조그 감독님인데요. 헤어조그 장로시 감독님을 통해서 시네마 트랜스나 시네마 베리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갖게 됐고, 그리고 헤어조그 감독님을 통해서는 많은 현대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떤 계보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헤어조그 특별전이 있었는데요. 헤어조그 감독님이 큐레이팅한 영화들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울리 사이드, 그리고 에럴 모리스, 등의 어떤, 영화들을 접하게 됐고요. 그리고, 에럴 모리스와 울리 사이드에 대한, 글도 썼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연구도 하고요. 그런데 대학적인 도전과 설계를 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울리 사이드 감독의 영화는 오스트리아 뉴 웨이브의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감독님이신데 이유와 함께 동유럽과 서유럽의 어떤 차이와
그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보통 사람들의 외로움, 고독, 그리고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욕망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그 극영화적으로 보면 파스빈더랑 연결이 되는 어떤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럴 모리스는 아주 미국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굉장히 유럽적인 어떤 유럽 예술 영화를 지향하는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이렉트 시네마와 관련해서 그 뭐 프레드릭 와이즈만을 또 되게 좋아하면서 헤어조그의 친구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프레드릭 와이즈만과 헤어조그라는 두 거장 다큐멘터리 감독을 그 쫓아서 자기만의 또 영화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제가 제작하고 연출해서 부산 평화영화제에 상영됐던 그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와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란 영화 이 두 편이 또 이제 이분들하고 접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제 나름대로 또 그 가공을 많이 했지만 인터뷰 면에서는 에럴 모리스 감독의 그 어떤 지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에럴 모리스 감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에럴 모리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질문을 주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인터뷰를 시도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답을 알고 있는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터뷰는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그 의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실이나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만의 진실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믿는 감독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은 그런 감독들은 그 관객을 관찰하고 그리고 관객과 공감하고 그 관객과의 새로운 관계를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아니면은 연출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시적 영화적인 어떤 요소로서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터뷰이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적인 측면에서 주도를 하고 그 인터뷰어는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있다가요. 그리고 인터뷰어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그 인터뷰이가 이제 수동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친구들 간의 관계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적인 관계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어떨 때는 내가 이런 걸 제안하고 편하게 제안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실은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럴 모리스와 울리 사이들의 어떤 다큐멘터리들은 그래서 내가 진실을 다 알고 있고 그 진실을 너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겠다 이런 식의 인터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장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비자발적인 기억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두서없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그렇지만 뭐 역시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진실이라는 어떤 말들은 사실은 포착하기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 한두 시간의 인터뷰나 10시간의 인터뷰나 이런 걸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다가가는 그런 어떤 그 제작 방식의 방식들을 기본적으로 저도 따라가는 그런 방법론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변형해 가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동체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무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을 가능한 한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순에서 달리기를 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기를 거의 10일 동안 480km 뭐 그 정도를 달리는데 제가 시킨다고 그런 걸 달리진 않았겠죠. 무순과 그 친구 박태원은 사실은 달리기를 원래 계획하고 있었고 저에게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은 그런 달리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촬영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그런 식으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요. 인터뷰이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그래서 아주 단적인 예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과정에서 모든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달리던 무순과 태원이 정하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쫓아가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길을 한 번도 다시 돌아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지금 촬영하면 다시 촬영할 수 없습니다. 예, 사적인 자료를 얻게 되기까지 사실은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자기가 시골에 살고 농사를 짓는 부모님들과 영화를 보면서 자랐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비범한 부모님이시겠다. 너희 부모님들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다고, 어떤 분이시니? 그랬더니,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을 멈추시고, 사실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찾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노동 상황이 변하면서, 노동운동이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운동하는 방식과 그런 거에서 더 이상 본인의 역할을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귀농하게 되는데요. 귀농하게 돼서 그분들이 잘 사는 부분, 저는 민주화 세력에 있어서 그 세력들이 성공적으로 정치인이 된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말고
본인의 젊음과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시려고 노력했고 그 행복하는 삶을 잘 적응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하던 수업의 학생이 아버님, 어머님이 다 감옥에 가셨었고 그때 서로한테 보냈던 옥중 편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영화를 찍고 싶겠다고 제안을 했고 부모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옥중 편지를 한 박스 받으러 가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옥중 편지를 한 박스 받아서 그거를 다시 다 스캔하고 전사하는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전사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일기나 개인적인 노트나 그런 편지들을 전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사라는 과정과 그 전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그들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영화에서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동체복을 상영한 이후에 하동 선생님의 누나가 관객과의 대회에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치 피카소의 소처럼 피카소가 처음에 소를 그렸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그릴 때는 아주 몇 가지 선으로 소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본인은 하동 선생님과 채복 선생님의 현실을 보셨는데 그런 모든 디테일이 사라지고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선들만 남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편지를 사용하고 많은 에피소드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영화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추상화와 요약과 단순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바로 그런 사적인 자료와 인터뷰가 있고 그 인터뷰를 전사하는 과정입니다. 전사하는 텍스트 과정이 소설을 쓰는 과정하고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엄청난 텍스트 처리 과정이 인터뷰 전에도 있어야 되지만 인터뷰 직후에도 있어야 되고 그 인터뷰 직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전사한 전체 분량과 그거를 요약하고 그걸 추상화하는 서사화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제가 했던 다큐멘터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방송 다큐멘터리에서는 방송 작가가 글을 쓰면서 담당합니다. 근데 방송 작가가 글을 쓰면서 담당하는 이 부분들이 이런 전사 부분으로 대치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개인의 엄밀한 역사적인 개인의 아카이브, 개인의 사적인 아카이브를 통한 역사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를 다루는, 시대의 어떤 한 인물을 다루는, 그리고 시대의 한 어떤 평범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전사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롤 머리스 감독님이나 울리사이드 감독님이나 이런 감독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영화 제작 방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자료 수집과 이런 전사 과정입니다. 전사가 무엇이냐?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텍스트로 옮기는 겁니다. 음성 인식에서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이죠. 굉장히 단순한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이어폰을 꽂고 카세트 테이프를 틀고 들으면서 계속 무엇을 얘기했는지 그대로 치는 겁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전사입니다. 그 전사 과정이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줍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에럴 모리스 감독은 그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전사 과정입니다. 전사는 마법과 같다. 이 전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영감이 떠오르고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이 뭔지 사실은 그 하동체복과 그 무순과 감정교육이라는 최근에 제가 만든 걷기의 3부작을 만들면서 사실은 파악했습니다. 그 제가 전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인터뷰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혀 연결될 것 같지 않은 연결고리들이 어떤 사건과 연결고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전사의 과정은 탐정의 과정입니다. 탐정이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텍스트화하고 영상을 인덱스하고 그 음성 부분을 전사하는 과정이 사실은 다큐멘터리의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디지털로 촬영하고 파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의 개념을 그냥 데이터베이스화를 어떻게 잘하느냐, 결국엔 DB,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새로운 다큐멘터리에 그리고 또 디지털 시대의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법에 있어서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만나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브레송의 노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일포퍼시엑시 일포 와땅들을 이런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찾으려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거를 한눈에 알아보는 그런 예술가의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적인 예인데요. 그 무순을 처음 만나는 계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서브웨이 그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무순이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저는 샌드위치를 주문하면서 그냥 그 되게 발랄하게 이야기하는 20대 한 청년을 보게 됐었는데 이렇게 발랄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이런 그냥 몇 번을 갔는데 있길래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무순이 오랫동안 일할지 한번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지구력이 있구나. 그리고 활달하게 얘기하면서 저렇게 지구력 있게 무언가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에 멍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눈에 멍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면서 혹시 권투하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무순이 대답했어요. 어떻게 하셨죠? 사실은 권투하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싸우는 줄 알았어요. 싸우고 난 상처인 줄 알았어요. 권투를 하면서 멍이 들었구나. 이 사람은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삶을 잘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구나.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되게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의 모습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서라도 그 친구가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한 번만 얘기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얘기를 하는데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벌써 자기를 드러내면서 지구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그 영화 찍으려는 스태프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촬영 감독이나 뭐 이런 그 편집 감독이나 다 못하나 찍냐는 거예요. 아니, 아르바이트 하는 20대를 가지고 유명하지도 않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1시간 이상의 장편을 어떻게 찍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젊은 청년은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라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비틀즈 제목을 뒤에 붙여서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라는 그 영화 제목도 같이 만들면서 그 영화를 완성하게 됐고, 또 이제 영화제도 가게 되고 이제 내년 초에 개봉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슨 세상을 가로질러라는 영화가 사실은 영화제를 가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개봉을 하게 될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평범한 사람 아니냐고 해서요. 근데 저는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가 나의 모습을 지키면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비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이 고소하게 됩니다. 그 저작권하고 관련해서. 사실 그래서 인터뷰와 인터뷰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가 성공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인터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럴 때 실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단적인 예로, 무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였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인터뷰를 할 때는 편집을 한 이후에는, 편집을 시작하면서는 감독의 힘,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떻게 보면은 권력, 역량 이런 것들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이제 인터뷰인은 사실은 간섭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던 모순이 저한테 편집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냐는 내가 정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너무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드러내지 않는 거, 너무 절제하는 게 사실은 진실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카메라 앞에서 울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은 그것보다는 자기가 살았던 수원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떠오르는 거를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더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무순이 성장하는 수원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서요, 무순이 거의 독백하듯이, 내적 독백하듯이 제가 질문하지 않고 그 거리를 걸으면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동체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촬영하는 과정에서요. 사실은 제 얼굴을 사실은 에럴 모리스 다큐멘터리의 핵심이 인테로트론인데 인터뷰 장비입니다. 이 텔레프롬프터를 반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 컨택을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 컨택을 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그거를 이제 하동체복 때는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동체복 때 사용을 했는데 하동체복 때 제 얼굴이 있으니까 하동 선생님이 사적인 얘기를 자연스럽게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채복 선생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동 스님의 아내인 채복 선생님의 사진을 올렸고 카메라를 통해서 채복 선생님의 사진을 계속 보시면서 특히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 하실 때 하동 채복 선생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카메라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여보 사랑해가 아니라 채복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여보 사랑해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할 때 프레이밍하는 어떤 전략에 있어서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도 고다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위대한 극영화는 다큐멘터리를 지향하며 위대한 다큐멘터리는 극영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어떤 차이를 되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상식적인 순에서 보면은 극영화는 시나리오가 있고 뭐 다큐멘터리 시나리오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은 되게 편견입니다. 그리고 세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사실 다큐멘터리 시작부터 사실은 플레어티나 이글루 얘기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글루 촬영을 할 때 이글루를 반을 잘라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팅을 하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세팅을 하면 극영화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미학적으로 본인한테 제약이 많이 가해지는 어떤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동체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학적인 전략, 특히 인터뷰와 관련된 미학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패밀리 포토그래피 가족 사진의 형식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각면이 있죠. 이렇게 집 건물에 있으면 사각면이 있는데 그 면 하나를 아예 통째로 하나는 채복 선생님, 하나는 하동 선생님으로 설정을 하고 배경의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19세기, 20세기 초반 어떤 사진처럼 그런 전략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건축물 자체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동 선생님, 채복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패밀리, 홈, 하우스 이게 가정,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집 자체를 강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 집 자체가 또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동 선생님이 설계하고 하동 선생님, 채복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같이 지은 집이라서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세팅을 하면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이런 식의 편견은 아주 다큐멘터리 역사와 이론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약한 그런 돼서 오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특히 에롤 모리스가 그 초반 영화에서요. 그 초반 영화에서 에롤 모리스가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데요. 스튜디오 촬영에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 푸른 선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마치 뭐 판사의 집무실 아니면 형사의 그 경찰서 뭐 그런 어떤 미장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철저하게 필름 노아르적으로 세팅한 겁니다. 그리고 에럴 모리스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다큐멘터리가 또 스티븐 호킹하고 찍은 시간의 짧은 역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스티븐 호킹 연구실을 아예 런던의 스튜디오에 재현합니다. 그리고 그 스티븐 호킹 가족들과 그 친구들을 인터뷰할 때 그들의 집인 것처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 특히 사무실은 그대로 세팅을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는 스티븐 호킹 벽에는 마릴린 먼로, 아름다운 마릴린 먼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 가지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스티븐 호킹하고 그 에럴 모리스가.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진에서 패밀리 포토그래피 그 가족 사진의 어떤 장르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면성, 아까 그 하동체복이나 무순에서도 무순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사실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정면성은 사실은 전시적인 겁니다. 그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전시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적인 어떤 거를 타블로 구도라고 합니다. 타블로가 사실은 불어루 그림이나 그 프레임 같은 건데 사실은 그 아주 전형적인 2D 그림처럼 이제 찍기 때문에 컷과 컷이 병시됐을 때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그런 편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무성 영화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미디어 아트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인터뷰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터뷰와 다른 걸 붙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터뷰를 보이스 오브 나레이션을 사용하면서 컷 어웨이나 인터컷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식의 흐름은 사실은 감독의 의식의 흐름이고, 음성은 인터뷰이의 음성입니다. 그것들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감독은 그 인터뷰이에게 많이 다가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일치되는 상황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시적 영화? 지도와 관련돼서, 그리고 그 어떤 사물들의 배치와 관련돼서 벡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벡터에서 그 거리와 힘을 제거하면은 위상학적인 어떤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위에 있지만 사실 위상학적으로는 바로 같이 있는 거. 멀리 있지만 바로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소멸돼서 없어진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있는 거. 어떤 되게 유령적인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그런 어떤 플레이를 통해서 좀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고 그 분할 화면의 어떤 사용은 사실은 그 고전적인 영화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어떤 요소입니다, 사실. 근데 그 분할 화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는 듀얼리즘이고, 그러니까 사운드 두 개를 이렇게 음파를 두 개를 이렇게 공명하게 만드는 것처럼 두 개가 같이 나오면서 극명화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거리감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무슨 마지막 장면에서 그 분할 화면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무슨이 이렇게 서브웨이로 출근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웨이로 걸어가는, 근데 그 똑같은 골목을 걸어가는 장면을 이제 분할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같은 주인공인데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공간인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시간들이 중첩되면서 굉장히 공간성이 강해집니다. 사실은. 그런 그 공간성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그럴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영상 미학적인 장치 중에 하나가 그 멀티프레임 그리고 분할 화면들입니다. 사실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크라잉 페이스, 토킹 헤드라고도 하고 크라잉 페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머리, 우는 얼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하는 얼굴과 우는 얼굴, 인터뷰를 이제 사실은 토킹 헤드라고도 하고요. 사실은 얼굴의 영화적인 요소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인터뷰입니다. 편견을 버려라. 편견을 버리고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어떤 좋은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은 좋은 제안이 왔을 때 때로는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